서울 외곽 오래된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목공방.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곳을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유리창엔 먼지가 쌓였고 간판에 도윤공방이라는 글씨는 이미 반쯤 벗겨져 있었다. 그 안에서 한 남자가 묵묵히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강도윤, 58배 목수. 그는 오래된 손마디를 굽히며 나무결을 따라 조심스레 대패질을 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시간의 숨소리 같았다. 아버지, 또 그 나무 상자야?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강준호 32. 지금은 중소건설업체의 대표로 번듯한 빌딩을 드나들며 수십억짜리 계약을 다루는 사람이다. 응. 그냥 손이 심심해서 만지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 이번 달도 또 그 공방 세 내야 하는 거죠? 그냥 문 닫고 쉬세요. 나레이션이 잔잔히 흐른다. 도윤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시선 끝엔 겨울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아들은 한때 그의 모든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단지 돈 잘 버는 나무로만 존재했다. 둘 사이엔 대화보다 계산이 먼저였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손톱 밑에 박힌 톱밥을 털어냈다. 나무 냄새는 여전히 좋았지만 마음 한켠은 오래전부터 썩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공방에선 불빛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테이블 위엔 손때 묻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노트엔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준호야, 언젠가 내가 이 노트를 본다면 아버지는 아직 여기 있다. 그러나 그 노트를 읽을 사람은 오지 않았다. 도윤은 하루에 한 번 습관처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는 늘 짧았다. 나 회의 중이야, 아버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나중은 오지 않았다. 며느리 서연은 언제부턴가 그를 부담으로 여겼다. 도윤이 손수 깎은 나무의자를 선물했을 때 그녀는 말없이 표정을 지었다. 우리 집엔 이런 스타일 안 어울려요. 아버지 마음만 받을게요. 그녀는 정중했지만 차가웠다. 그 말은 이런 낡은 감성은 필요 없다는 뜻이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편한 공기를 모른 척하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그날 이후 도윤은 더 이상 선물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매일같이 나무 상자 하나를 깎기 시작했다. 겉보기엔 단순한 상자였지만 뚜껑 안쪽엔 작게 새겨진 문구가 있었다. 가족이란 함께 있어도 그리운 사람들이다. 시간이 흘렀다. 공방 앞 도로는 새 빌딩 공사로 시끄러워졌고 주변 상인들은 하나둘 이사를 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윤의 공방은 철거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 누군가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오래전부터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 그가 아버지에게 언제 공방 정리하실 거냐고 물을 때마다 도윤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조만간 정리할 거다. 걱정 마라. 하지만 그 말 뒤엔 늘 묘한 여운이 있었다. 그의 눈빛엔 언젠가 세상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의 침묵이 담겨 있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공방의 문은 더 자주 닫혔다. 그리고 어느 날 도윤은 낡은 트럭 짐칸에 나무 상자 몇 개를 실었다. 그는 공방 문을 천천히 잠그며 말했다. 이제 조금은 정리할 때가 됐지.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젊은 시절 아내와 어린 준호가 웃고 있는 사진. 그가 마지막으로 본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는 조용히 그 사진을 상자 속에 넣었다. 그리고 작은 쪽지를 함께 넣었다. 이건 내 마지막 작업이다. 그날 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트럭이 천천히 멀어졌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어딘가 결심이 느껴졌다. 도윤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자신이 만든 그 작은 상자들이 언젠가 거대한 의미로 돌아올 거란 걸. 그리고 그 상자 안에 진짜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봄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강준호는 회의실 안에서 서류를 집어던졌다. 책상 위엔 미처 정리되지 못한 계약서들과 파기 통보서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회사 세원건설은 몇 달째 위태로웠다. 자금 회전이 막히고 주요 투자자들이 하나둘 손을 떼었다. 겉으론 아직 대표이사라는 명함이 남아있었지만 실상은 종이호랑이였다. 이게 다 저쪽 하청 때문이잖아요. 하청? 아니야. 우리 회사 신용 문제가 더 커. 은행에서 추가 대출 거부했대. 직원들의 목소리는 불안과 분노로 섞여 있었다.
준호는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으며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머릿속엔 아버지의 목소리가 스쳤다. 준호야,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 말이 왜 이렇게 거슬리는지 몰랐다. 그는 눈을 뜨고 그 목소리를 밀어냈다. 지금 필요한 건 돈이지 철학이 아니었다. 며칠 후 준호는 아버지의 공방을 찾았다. 비를 맞은 정장엔 얼룩이 남아 있었고 그의 표정엔 초조함이 묻어났다. 아버지, 준호 왔냐? 무슨 일이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여느 때처럼 나무를 다듬고 있었고 공방 안엔 송진향이 은은히 감돌았다. 돈 좀 필요해요. 얼마나? 5억. 도윤의 손이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놀람보단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준호야,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그럼 빌릴 수라도 없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담보대출이라도. 그 말에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건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이 될 거다. 나레이션이 이어진다. 그 말은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의 욕망을 말리고 싶었고 그가 다시 사람답게 돌아오길 바랐다. 하지만 준호의 귀엔 그저 거절로만 들렸다. 역시 아버진 늘 그래요. 세상 물정 모르고 손수 나무 깎는 걸 인생이라 착각하면서 그는 비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공방을 나가며 문을 세게 닫았다. 도윤의 어깨 위엔 톱밥이 흩날렸고 그 순간 그의 표정은 오랜 세월의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다. 며칠 뒤 회사의 계좌가 동결됐다. 하청업체들이 몰려와 항의했고 은행은 담보를 요구했다. 서연은 집에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게 다 당신 고집 때문이야. 처음부터 장인어른한테 도움받았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됐어. 그런 얘기 하지 마. 됐어? 당신 아버진 평생 가난한 목수였잖아. 그 사람한테 뭘 기대해? 그 말이 준호의 마음을 찢었다. 그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창밖엔 빗줄기가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원망했다. 다음 날 준호는 회사 자금 일부를 돌리기 위해 불법 거래를 시도했다. 그는 급히 공방으로 찾아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거 서명만 해주세요. 잠깐 회사 담보로만 쓰고 금방 돌려드릴게요.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거기엔 공방부지 담보 제공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건 안 된다. 아버지, 부탁이에요. 이건 잠깐이에요. 잠깐이라도 그건 내 이름으로 하는 거다. 내 이름이 그렇게 가벼운 줄 아냐? 준호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가족에 대한 존경이 없었다. 가벼운 이름이라뇨. 아버지 이름 세상에 누가 알아요? 그냥 동네 목수일 뿐이잖아요. 그 말이 공방 안에 메아리 쳤다. 톱밥이 공기 중에 흩날렸고 도윤의 손끝이 잠시 떨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 맞다. 난 그냥 목수다. 그날 밤 공방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태워버리고 다시 나무 상자를 깎았다. 그 상자 안에는 아들의 이름이 새겨졌다. 준호야, 언젠가 넌 내 이름의 무게를 알게 될 거다. 며칠 뒤 준호의 회사는 결국 부도를 맞았다. 언론은 젊은 대표의 갑작스러운 몰락이라며 떠들어댔다. 그는 모든 걸 잃었다. 집, 명예, 신용,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가족의 신뢰도. 도윤은 아들의 집 앞을 찾아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현관 인터폰 너머에서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은 좀 곤란해요. 저희도 정신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비오는 저녁,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뚜껑 안쪽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무너질 때 보이는 건 진짜의 얼굴이다. 그는 그 상자를 현관 앞에 조용히 놓고 떠났다. 그날 밤 준호는 그 상자를 발견했다. 하지만 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쓰레기 봉투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외면했다. 그 안에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단서가 들어있다는 걸 그는 아직 몰랐다. 늦은 밤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규현은 퇴근하자마자 어머니의 낡은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떠난 지 1년. 그 뒤로 어머니는 한 번도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오늘 우연히 세탁기 뒤에서 발견한 낡은 봉투 하나가 그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서랍 가장 밑 먼지로 덮인 작은 녹음기 하나가 있었다. 배터리도 다 녹슬어 있었고 테이프엔 2004 여름이라는 글씨가 삐뚤게 적혀 있었다. 뭐지, 이거? 규현은 잠시 망설였다. 테이프를 꺼내는 순간 이상하게 손끝이 떨렸다. 그건 마치 시간이 멈춘 조각을 꺼내는 느낌이었다. 그는 녹음기를 재생 버튼에 눌렀다. 규현아. 낯익은 그러나 너무도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아버지였다. 이 녹음을 들을 땐 내가 아마 옆에 없겠지. 그게 내 나이 20 즈음일 거다. 규현은 숨을 멈췄다. 테이프 속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지금은 이상하게 낯설었다. 그날 병원에서 의사가 그러더라. 오래 못 간대. 그날 이후 하루하루가 선물이었다. 근데 미안하다. 너한텐 그걸 끝까지 숨겨야 했어. 규현의 손끝이 흔들렸다. 녹음기에서 들리는 작은 잡음소리 사이로 무겁게 삼킨 울음이 새어나왔다. 너한테 약한 아버지로 남기 싫었다. 늘 무뚝뚝했고 말 한마디 없던 내가 지금 이렇게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녹음한다. 규현은 녹음기를 꼭 쥐었다. 그동안 자신이 미워했던 그 침묵이 사실은 사랑을 숨기기 위한 방패였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다. 너 어릴 때 기억나냐? 비 오는 날 우산 안 가져가서 둘 다 흠뻑 젖은 거. 그날 내가 울면서 나한테 화냈지. 근데 그날 난 내가 처음으로 나한테 진심을 보여준 것 같아서 이상하게 기뻤다. 규현의 시야가 흐려졌다. 기억이 되살아났다. 초등학교 2학년 소나기 속에서 작게 떨던 아버지의 어깨. 그는 그때 왜 몰랐을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탓한 적이 없었다는 걸. 아버지 왜 이런 걸 지금 듣게 해요?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방 안에 흩어졌다. 그 순간 문득 다른 종이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테이프 밑에 깔끔하게 접힌 편지 한 장. 규현에게. 종이를 펼치자 또박또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사람은 언젠가 후회하며 살아간다. 나도 내게 말 한마디 못한 채 떠나 후회할 거다. 하지만 내가 언젠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 그때가 오면 너는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 편지는 짧았다. 하지만 그 한 줄 한 줄이 규현의 가슴을 쳤다. 이제야 알았다. 아버지가 왜 끝까지 묵묵히 버텼는지, 왜 가족에게조차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랬구나, 아버지. 그는 조용히 녹음기를 껐다. 창문을 두드리던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다. 마치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규현아, 넌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너무 다치진 말아라. 인생은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야. 결국 사랑이 남는다. 규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녹음기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이상하게 웃음도 났다. 그건 오랜 시간 후에야 맞이한 진짜 이해의 순간이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규현은 녹음기를 수십 번 다시 들었다. 처음 들을 때는 믿기지 않았고, 두 번째는 울음이 터졌고, 세 번째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새벽 5시 창문 틈으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 무렵 그는 편지 봉투 안에서 한 장의 종이를 더 발견했다. 사진처럼 접힌 그 종이에는 병원 2004년 8월 17일이라는 메모가 있었다. 그날 그는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갑자기 여행을 간다고 했던 날. 그날 저녁 그는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규현은 자동차 키를 움켜쥐었다. 그는 오래된 병원으로 향했다. 도로는 이미 아침 출근길로 붐볐지만 그의 시야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병원 기록 보관실의 늙은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2004년 여름이면 잠깐 입원하셨던 분이 계셨죠. 이름이 박진호 씨 맞나요? 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은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말기 폐암. 환자는 치료 거부 후 퇴원. 퇴원 사유 가족에게 부담 주기 싫음. 손끝이 떨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서류를 덮었다. 아버지가 말없이 사라졌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다. 그날 아버지는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지 않기 위해 떠난 것이었다. 무너지는 듯한 고요가 그의 가슴속을 삼켰다. 그럼 그 후엔요? 퇴원하고 어디로 가셨나요? 직원은 잠시 망설였다. 기록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간 곳은 요양원 쪽인데 그 후엔 연락이 끊겼어요. 규현은 고개를 숙였다. 숨이 막혔다. 아버지가 홀로 병을 견디며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동안 자신은 불평만 했고 아버지의 무표정을 원망했다. 그는 무작정 요양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산비탈 아래 조용히 자리 잡은 작은 건물이었다. 입구의 간판은 이미 녹슬어 있었고 문 앞에는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요양원 원장은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아, 그분요. 자주 밖을 바라보시던 분이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항상 라디오를 틀어놓고 누군가한테 말을 걸듯 중얼거리곤 하셨죠. 규현은 눈을 감았다. 라디오. 아버지가 생전 가장 아끼던 것이었다. 그는 매일 저녁 같은 주파수를 틀며 말했다. 사람의 목소리에는 온도가 있다. 그래서 라디오는 혼자라도 외롭지 않지. 그제야 녹음기의 의미가 완전히 이해됐다. 그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남긴 라디오 방송 같은 거였다. 원장은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이거 그분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 아버지는 생각보다 훨씬 마르고 작아졌다. 하지만 미소만은 여전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가 보였다. 규현에게 혹시 이걸 찾게 된다면 그땐 내가 많이 자랐다는 뜻이겠지. 규현의 무릎이 풀렸다.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바닥에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셨지만 그의 눈엔 오직 아버지의 얼굴만 남았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때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가셨어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바람이 스쳤다. 창문 사이로 들려오는 라디오의 희미한 잡음처럼.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요양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고 그 속에서 눈물 한 줄기가 천천히 흘렀다. 그 순간 포켓 속의 녹음기가 갑자기 작게 딸깍 소리를 냈다. 테이프의 마지막 부분이 자동으로 돌아가며 짧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규현아,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그럼 됐다. 아버진 그걸로 충분하다. 규현은 고개를 숙였다. 온몸이 무너졌지만 이상하게 그 울음 속엔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그건 후회와 사랑이 한데 섞인 세상에서 가장 진한 슬픔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은 잠잠해지지 않았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규현은 멍하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낡은 녹음기와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이젠 다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무언가 놓친 게 있다는 기분이 자꾸만 들었다. 그는 녹음기를 다시 손에 쥐었다. 손끝이 익숙하게 다른 버튼을 한 번 더 눌렀다. 테이프는 이미 끝까지 돌아가 있었다. 그런데 잠시 멈췄던 테이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끊긴 듯했던 녹음의 마지막 부분이 흘러나왔다. 규현아, 이제 이게 정말 마지막이겠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약했다. 숨소리 하나하나가 고통스럽게 섞여 있었다. 규현은 숨을 삼켰다. 그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쥐어짜였다. 이제 곧 내 생일이지. 작년엔 케이크도 못 사줬는데 이번에도 못 미안하다. 그래도 널 위해 준비한 게 하나 있다. 잠시 침묵. 그리고 희미한 웃음소리. 이 녹음기를 찾아낼 때쯤이면 너도 아마 나처럼 누군가를 지키고 있을 거야. 그때 이걸 들으면서 나를 원망해도 괜찮다. 그게 살아있는 증거니까. 규현의 눈앞이 흐려졌다. 손으로 눈가를 닦아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테이프 속에서는 여전히 아버지의 쉰 숨소리가 이어졌다. 내가 바란 건 단 하나야. 너는 나처럼 무뚝뚝하지 말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꼭 전해라.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더라. 규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너무도 아버지 같았다. 말없이 참고 끝까지 버티던 그 사람. 지금에서야 알았다. 그 침묵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지를. 아버진 말이야, 너랑 살던 날들이 참 좋았다. 비 오는 날 같이 졌던 것도, 내가 투덜거리며 문 닫던 소리도 다 그리울 거야.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테이프가 미세하게 잡음을 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들리는 목소리. 마치 속삭이듯. 아들아, 사랑한다. 그 한마디가 흐르는 순간 규현은 주저앉았다. 이제는 참을 수 없었다. 그가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평생 원망하고 기다렸던 단어가 이렇게 늦게, 이렇게 아프게 찾아왔다. 나도요, 아버지. 나도 사랑해요. 목이 메어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방 안엔 테이프 돌아가는 소리만 남았다. 그리고 얼마 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프는 완전히 멈췄다.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이상한 평온함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닫았다. 아버지가 남긴 모든 말이 이제는 그의 심장 속에 새겨져 있었다. 며칠 후 규현은 아버지의 낡은 가방을 들고 산으로 향했다. 가방 안엔 편지와 녹음기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가방을 조용히 묻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진짜로 잘 살게요.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따뜻했다. 언덕 위에서 나뭇잎이 흔들리며 마치 누군가 웃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은 부드럽게 흘렀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다. 사랑은 말로 남지 않는다. 행동으로 남고 기억으로 남는다. 그리고 마음으로 남는다. 규현은 미소를 지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는 녹음기를 하늘로 들어 올렸다. 햇살이 닿은 기계 표면이 잠시 반짝였다. 그 반짝임은 마치 아버지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